예,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 25분 정도 좀 말씀해 달라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여야 사이에 아주 치열하게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또 제가 즉시 국회로 이동해서 국정감사에 이제 들어가야 돼서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없음을 이제 사전에 양해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 보면 대단히 이제 불안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터져서 이제 곧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대로 진입하게 된다. 지금 수십만 명의 한 30여 명의 이스라엘 군과 예비역이 가자지대에 탱크를 집결하고 상부에서 명령만을 이제 내리기를 이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자지대라는 지역을 보면 우리나라의 세종시보다도 자그마한 곳에 300만이라는 인구가 그렇게 밀집돼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당장 이제 거기서 큰 전쟁이 터지면 아마 거기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로 피난 갈 데도 없이 그렇게 좁은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고 국회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를 우리가 위주로 지금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가 지금 외교부와 통일부의 국정감사하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인데 최근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가 미국이라는 한미동맹의 의지에서 6.25 전쟁에 지금까지 평화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큰 나라의 의지에서 우리가 평화를 지켜오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힘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아세아에서 한 개 전쟁 혹은 두 개 전쟁 혹은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서 동시에 세계 전쟁, 네 개 전쟁으로 이렇게 전쟁이 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때 그때 이 미국이 각이한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다 같이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며칠 있으면 이스라엘 전쟁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지는데 최근에 이 동북아시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주 한반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에서 시진핑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데서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대만 통일을 무력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 공산당 당헌에 명시조항으로 박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1세기에 어느 한 지역을 내가 무력으로 힘을 동원해서 타고 앉겠다라는 걸 이렇게 레토릭이 아니라 하나의 명시조항으로 박아있는 이런 이거 대단히 역사 태행적이고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불안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 하면 만약 그러면 타이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한반도는 그런 편안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북한에서 저렇게 우리를 치고 내려온다고 핵무기까지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터지고 이스라엘에서 터지고 타이완에서 터지고 이럴 때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냐?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대국이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또 한반도에서 터졌을 때 여기에다까지도 자기 힘을 집중할 거느냐? 미국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게 되는데 제가 왜 서두에 북방선교라는 주제를 말씀하면서 이 최근에 돌아가 그런 이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 한반도 정세가 한반도의 민족의 통일 문제가 어떻게 이제 해결돼 가겠느냐 이 거대한 담론을 제가 말씀드리자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있어 보면
외국 대표단들을 많이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외국 국회 대표단이 저를 만나서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 70% 질문이 뭔가면 이 질문입니다. 2016년에 제가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만났을 때 언어가 통하더냐. 이게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문화고 한 언어 공간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신기해해요. 이 사람들이. 왜 신기한가 하면 아니 너네 70여 년 동안 남북이 갈라져서 전화도 못하고 서신거래도 못하고 지어 TV도 서로 보지 못하고 아무런 이 언어 교류가 없는데 70년 동안 이렇게 딱 갈라져 두부모처럼 갈라져 있던 곳에서 이쪽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행기 타고 북에 있다가 남해 내려오면 만나는 순간에 남한 사람들을 만나서 북한과 남한 사람이 만나서 와 언어가 이게 다 통하고 순간 다 이해되느냐. 물론 이해된다. 아무런 장애가 없다. 특이하다. 이 세계를 둘러다보면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 가보신 분들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수천 년 동안 한 영역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언어가 거기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입니다. 자그마한 초등학교에 이렇게 강을 하나 두고 초등학교인데 저쪽 동네에서 이태리어 하는 동네 사람들이 이쪽 프랑스어 하는 동네에 와서 같은 학교가 다는데 수천 년 동안 언어가 통합되지 않습니다. 예, 다 자기 말하고 살아요. 또 벨지크라는 나라에 가보면요 거기에는 바로 프랑스권과 네덜란드권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같은 마을에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면 중국 표준어, 이 맨더린이라는 중국 표준어를 베이징에서 사용하는데 베이징 말을 사용하다가 기차 타고 상해에 가면 베이징 말하는 사람이 상해 사람들 말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상해 말을 한 또 광동에 가면 광동 말하고 베이징 말하고 상해 말하고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공간 안에서 물리적으로 아무런 제약도 없는데서도 언어가 통일 안 되는데 이건 70년 동안 딱 나라를 두동강 내가지고 아무런 교류도 없는데 언어가 계속 통하면서 같은 언어 공간 속에서 산다. 이게 외국 사람들은 대단히 신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남과 북 사이에 아무런 연결 지점도 없고 소통도 없고 교류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북한 사람들은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저녁에 집에 가면 다 문을 닫아 걸고 집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울고 웃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점이 아주 신기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티나인들이 죽기 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하나의 영역의 공간에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종교라는 또 언어라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서 이게 하나로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 지금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한반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와서 보니까 뭐 이념적 차이, 제도적 차이, 여러적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북한에는 종교가 없는 것이 바로 아주 큰 차이점의 하나입니다. 하느님이 없으니 하느님이 있는 것과 하느님이 없는 것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TV만 틀어놓으면 어떻게 하면 살을 뺄 것인가, 어떤 약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으냐, 어디에 헬스장에 가고 어디에 모에 가면 어떻게 살을 빼는데 좋더라
라는 것이 지금 큰 주류로 되어 있는데,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하루에 한 끼, 하루에 세 끼, 한 주일에 배불리 한번 먹어보는 게 가장 큰 그런 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있는 것과 하느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항상 우리가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도 실현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로부터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렇게 큰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대표단들이 국회에 와서 우리 국회의원들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것 중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북에서 내려왔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한국의 민주주의 정도가 일본의 민주주의 정도보다 더 발전할 수 있었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이런 걸 많이 질문합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 지금 동아시아가 전체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갈라져 있는데, 전체주의 국가라고 보면 우리 중국, 러시아, 북한을 볼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면 우리 한국과 일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도입한 역사적 그런 기간을 놓고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민주주의 그 지수와 발전 정도를 보면, 외국에서 보면 일본은 대단히 민주주의가 낮은 나라다. 일본은 자유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당이 거의 일당제 국가로 지금 유지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에서 이 정권도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면서 나라가 앞으로 발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평화적인 정권 이행, 선거가 끝나면 바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이런 민주주의 높은 수준을 이룬 그런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일본의 민주주의를 능가해서 지금과 같이 유럽이나 미국의 민주주의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높은 민주주의 정도에 이르렀을까라고 제가 가만 돌이켜 보니까, 우리와 일본이 뭐이 다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에는 거대 종교가, 제가 판단하건 데는 기독교, 카톨릭, 불교 이 세 개 큰 종교가 아주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평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자기 고유한 교가 있지만은 고이나 기독교가 없이 보니까 일본은 종교가 대단히 일원화되어 있는 이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당신들이 유학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와서 모든 사회에서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 근저에는 바로 여러 종교가 아주 평화롭게 서로 상대방을 해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 바로 한국의 큰 차이점이다. 한 개 지역 내에서 한 개의 생활권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대단히 드뭅니다. 우리 같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에서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죠. 인도란 나라 보십시오. 같은 나라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종교 때문에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바라보건대는 하나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유의하지 않느냐, 이런 제가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다가가고, 또 우리가 북방 선교를 하는 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점들을 잘 살려나가면 우리는 한반도의 이 통일 문제도 평화적으로 아주 쉽게 이루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남북관계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지난 시기와 다른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지난 시기에는요, 북한이 남북 군사대화 또 남북 정치대화에 나오면 항상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하면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말아라, 휴전선 일대에서 어떻게 해라, 새로운 무기 가져오지 말아라, 미국 핵잠수함을 이 한반도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북한의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만들 때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것만은 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문제 뭘까요? 예?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시네. 지금은 북한에 있어서 가장 한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그 어떤 군사력이나 또 우리 경제적 우월성이 아닙니다. 바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으로부터의 북한 내부의 정보 유입,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 제발 대북 전단을 좀 보내지 말라, 전단을. 예. 한국의 이런 발전된 현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화된 이런 자유로움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의 그 어떤 새로운 F-35 비행기를 사오고 미국 군대가 추가돼서 들어오고 새로운 무기가 들어온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정보 유입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구한 게 전단 제발 보내지 말게 해달라.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 군인들을 향해서 대북 방송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최근에 와서 북한이 이렇게 남북과의 관계에서 이 정보 유입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요구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단도 못 보내게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이건. 그러면 왜 이렇게 돼 있냐? 이건 북한 내부에서 지금 심각한 구조적 변화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북한에서의 큰 변화는 뭔가 하면 북한의 시장 경제의 뿌리가, 시장 경제의 가장 초보적인 개념들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의 큰 구조적인 문제처럼 지금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장마당이라는 겁니다. 원래 남과 북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이 서로 다른 경제 운영 방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이기냐 보자라고 딱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북한은 스스로 김일성이 내세웠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돈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두 간의 경제 체제 이런 문제에서 북한이 먼저 꼬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거의 한 400여 개의 장마당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이 장마당이 생겨났다는 것은 앞으로 뭔가 하면 북한 체제가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없는 이런 경제적 기초가 지금 북한에 든든히 뿌리 잡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원래 북한 체제가 존재하고 발전되려면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인데 김일성은 북한에서 종교를 탄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 날 하나님으로 받들어라 라고 말로만 해서는 이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계획경제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주의 배급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배급제를 실시하고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무료교육을 준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늘도 줄 수 없었던 이 모든 것을 김일성이 주었으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원리로 북한을 지금 끌고 왔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배급제, 바로 복지 시스템이 북한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점점 우리와 비슷한 원시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북한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의 구조적인 변화는 바로 이 문화적인 변화입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 북한을 보면요, 거의 한 20년 동안
북한에서 문화 콘텐츠나 영화를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북한의 문화적인 구조에서 차이점은 우리는 문화도 역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따라서 각이한 이 인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드라마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죽고 하면서 발전되는데 북한은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북한은 문화 영역도 당과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직입니다. 거기서 공무하는 연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국가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영화를 10개 만든다, 20개가 만든다, 드라마를 뭐 몇 개 만든다. 다 국가 계획이 딱 있어가지고 만들어서 딱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요, 새롭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북한의 연예계, PD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너무 봤기 때문에 이들 자체도 알고 있어요. 야, 우리가 이거 만들어내야 북한에서 누가 보겠느냐. 또 북한 사람들 자체가 저녁에는 다 한국 영화 드라마를 본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PD들이 영화 제작사들이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피땀을 흘려서 만드는 영화를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만들 때 그걸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지금 북한에서는 영화 산업이 지금 죽어가고 거의나 이제 영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에서 왜 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북한으로 그렇게 밀수돼서 들어가고 김정은이가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보편화되고 확산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IT 기술의 발전입니다. 지난 시기 제가 80학번인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외교부에 입부해 가지고 일할 때요. 그때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방법,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종이에다 프린트한 책밖에 없었습니다. 신문과 책, 바로 인쇄소에서 인쇄물을 찍어낸 것을 통해서만 정보가 서로 교류되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서 또 컴퓨터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고 USB라는 이런 서로 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나오면서 북한 당국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인쇄소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개개의 인간에 의해서 호상 정보가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왜냐하면 나 한데 수백 페이지짜리의 좋은 남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내가 내 컴퓨터에서 USB에 넣어가지고 이걸 순간에 내가 코피 받아가지고 내 가장 친한 친구 보고 너만 읽고 바로 삭제해버려요 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금방 다운로드 몇 초 동안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슬쩍 주면 이 친구가 보고 다 삭제해서 돌려주고 그래서 당국이 아무리 눈을 밝히고 있어도 이 사람들의 개개인들 간의 정보가 이렇게 서로 소통되는 것을 잡아내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대단히 최근에 와서 무력화되고 약화되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데서 보면 지하철, 버스정류소, 학교, 당기관 이런 데서 끊임없이 몸 수색하고 집 수색하고 했는데 원체 우리가 책이나 이런 거는 척 보면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 USB라는 건 요만하고 최근에는 USB보다 더 작은 SD 카드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일명 애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SD 카드는 콧구멍 카드라고 합니다. 왜? 몸 수색할 때 제가 콧구멍에도 빡 박아 있을 수 있고 이 발뒤축 양말 속 안에도 숨겨놓을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은폐한 방법으로 음지에서 수많은 정보 유통이 될 수 있는 결국은 수단이 북한 사람들한테 생겼습니다. 다음 하나는 북한의 교육 체계가 지난 한 20년 동안에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북한의 교육 체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A부터 Z까지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주체 사상에 기초한 교육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체계에서 그 커리큘럼과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지금 북한에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먹혀들지 않고 있느냐? 교과서에는 북한은 배급제, 무상치료, 무료교육제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매일 창문 바깥으로 보는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은
집안에서 부모들이 치열하게 장마당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집안의 살림이 유지되고 생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북한 현실이 이제는 완전히 맞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기능이 북한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상 선전 교육이 교육 단계에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해하면 어떤 건가 하면 학생이 중학교 학생이 학교에 갔습니다. 오전에 세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강의는 이해하면 김일성의 주체성을 강의합니다. 그러면 주체성 강의에서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철전지 원수이고 적대국이다 라고 강의합니다. 선생님이 막 돌아서 강의하고 다 명심했지 하고 끝나요. 두 번째 사이언스 시간, 과학 시간에 척 들으면 선생은 컴퓨터 시간에 되면 뭘 가르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가르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가르치면 누굴 이야기할 수, 빌 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전 선생은 미국은 악마라고 가르쳤는데 그 다음 선생, 과학 선생은 들어와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시스템을 배워주고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모든 집에 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교육은 악마라고 가르치고 있는 미국인데 집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교육 자체도 이제는 북한에서 이게 서로 호상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제1외국어, 북한 지금 젊은이들은 영어를 배워야 앞으로 미래가 열리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대대적인 영어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운다는 나라가 영어를 배워야 앞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영어 교과서 들고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다음은요, 북한의 지금 MZ 세대들의 소비 문화가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MZ 20대 30대는 그 이전 세대와 경력상 역사상 완전히 단절된 그야말로 새로운 세대가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MZ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지금 한 20%에서부터 한 25% 정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 북한 주민의 4명 중에 하나는 북한 시스템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나 신뢰가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되면 이러한 MZ 세대의 구성이 25%로부터 35%로 될 거고, 왜? 그들도 나이 먹고 가면 지금의 30대는 40대가 될 거고 지금의 40대는 50대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결국은 북한의 시스템에서 이념적으로 완전히 등을 돌린 세대가 50% 이상을 북한에서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도 대단히 지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김정은이가 어디에 갔다라는 사진이 언론에 뜰 때마다 한번 김정은 주위에,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보십시오. 김정은 올해 39살, 3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충성맹생하고 지금 옆에서 굽신거리고 지역 김정은의 딸 김주혜한테 무릎 꿇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북한 장성들, 그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평균 연령대가 한번 몇 살쯤 될까요? 북한 지도층의 평균 연령대가 6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지금 북한의 지도층 사이의 연령 격차는 30년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40대 지금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김정은은 세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대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자기 아버지가 쓰던 간부들의 의지에서 북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정은 주변에서 김정은을 받드는 이 충성 세대가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생리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필경 김정은도 몇 년, 10년 내로 그들을 다 집에 들여보내고 할 수 없이 새로운 사람들과 북한을 통치할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층 사이의 연령 격차는 앞으로 30년에서 20년, 20년에서 10년, 아마 김정은이가 10년 후에는 40대인데 40대인 김정은이가 아직도 지금 저 사람들하고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 늙어서 빨리 이제 정년 퇴직시켜서 집에 들여보내고 새로운 사람들과 북한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이게 불안한 겁니다. 지금 새롭게 커서 지금 30대에서부터 40대, 40대에서부터 50대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자기와 거의 비슷한 동년배들 80년대, 지어 자기 밑에 있는 90년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북한의 기득권층 주요 중추 세력으로 났을 때 그들이 과연 지난 시기의 기득권층처럼 김씨 일가에 충성하겠느냐 말겠느냐 이 문제점이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에서는 지도층 세대 교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북방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대단히 넓게 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순서를 북한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국의 문화 케일 칼처입니다. 문화 콘텐츠에서 북한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위협은 케일 칼처. 두 번째 북한에 꼽는 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에 의해서 북한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외국인들도 북한으로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보는 날에는 이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그렇게 종교에 대한 과민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느냐? 종교에 대한 탄압, 통제 점점 더 대단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 어떤 북한 사람도 만일 성경책을 읽는다면 아마 까무라칠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저는 성경책을 읽어보지 못하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저보고 한국에 와서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꼭 성경책을 읽으세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성경책을 가져다 주시는데 제가 성경책을 한번 읽자라고 한번 읽어보는데 저한테는 성경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선 우리 남과 북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언어는 쉽게 통하는데 성경에서 쓰는 언어를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든 언어예요. 생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무슨 가라사대 뭐 이런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북한 사람들도 힘들게 이거 읽겠는데 좀 쉬운 성경이 없을까요? 라니까 또 북한말로 또 최근에 나온 쉬운 성경이 있다고 가져다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성경책은 끝까지 교회는 열심히 남았지만 성경책도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목사님께서 성경을 다 읽었느냐 그래서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는데 옆에 있던 분이 이거 북한 사람이 와서 그 힘든 성경을 다 읽고 그걸 이해하기는 힘드니 쉽게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 그게 뭐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번에 힘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룻밤에 읽는 만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성경을 이렇게 1권부터 5권까지 묶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한번 보라. 그러면 쉽게 하루 저녁에 쭉 이게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쭉 저한테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그거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나더라고요. 예. 막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 제가 딱 멈춰섰습니다. 멈춰서고 이게 뭘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제 가슴이 막 쿵쿵 뛰는 겁니다. 바로 십계명을 읽어 내려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북한 당의 결의 10대 원칙이라는 거. 북한은 헌법, 북한 당의 모든 당헌 당규가 10대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낮이나 저녁이나 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10대 원칙을 달달달달 외워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10대 원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을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십계명 첫 번째,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말을 이어보니까 10대 원칙 제1조,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와, 순서도 딱 같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조항은 10대 원칙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10대명과 10대 원칙을 비교해보고, 이 김일성이 이 10대 원칙을 만들 때 이걸 바로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면서 바로 10계명을 놓고 거기에 따라 내려가면서 그걸 김일성으로 다 고친 겁니다. 순서도 딱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일성이 만약 살아있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진짜 질문해 보고 있어요. 아니, 당신은 당의 10대 원칙을 만들 때 10계명을 분명 본 것 같은데, 아니 순서 정도는 바꿔놓을 수 있지 않느냐? 예? 1번부터 10번까지 10대 원칙의 1번부터 10개항까지 순서도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김일성이가? 혹시 아시는 분은 있는가요? 예? 제가 그 상상력을 발동해서 생각한 겁니다. 왜 이거 김일성이가 이걸 만들 때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남인 걸 좀 표절할 때 약간 자기 거로 만들 때는 순서 정도는 바꾸잖아요. 순서 정도는 바꿔서 표절하는데 김일성은 표절할 때 순서도 안 바꿨어요. 왜 이랬을까?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김일성도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난 거 아시잖아요. 14살까지 기독교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김일성이가 받은 교육에, 그러니까 산에 빨치산 한다고 하면서 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은 모든 교육은 다 신학교에서 받은 교육입니다. 북한에서 창덕학교라는 것도 결국은 개신교 학교고, 중학교도 개신교 학교,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외곽교는 다 목사 장로고, 김일성의 집안도 다 기독교 집안이고, 어머니 이름은 강반석이라고 또 그것도 역시 세례명이고. 그래서 제가 김일성이 이 성경, 김일성은 아마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읽어보지 못했어도 김일성은 성경은 다 읽어봤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복음을 할 때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북한의 복음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닐 때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북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북한 현실을 대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좋은 그런 성경책을 우리가 만든다면, 이해하면 우리가 하룻밤에 읽는 만화책처럼 하룻밤에 북한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화 성경을 북한의 현실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이거 김일성이가 어떻게 표절해서 이걸 만들어 하면 북한 사람들은 바로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구나. 저는 김일성이가 각 곳에다 붙여놓은 그 사진을 제가 이 만화 성경책에서 나오는 그 만화로 성경을 설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 가면요, 김일성이가 14살 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압록강을 건너가는 그 사진을 아이 때부터 계속 배워주고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 짚고 가는 거하고 똑같이 그려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이 김일성이가 아이 때부터 보던 모든 기독교적인 이 그림, 이걸 보고 거기에 자기를 딱 올려서 결국은 자기 우상화 작품도 다 만들어냈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이제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여기면서 앞으로 우리가 북방 선교를 잘만 하면 우리가 새로운 그런 복음의 영역을 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종교라는 이 부분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지금은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북한 사회에 우리가 북방 선교의 가능성을
훨씬 더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물밑 작업과 같은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북방 선교에 있어서 북한 선교의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봉수교회, 칠골교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들에 대해서 최근 소식을 들으신 것이 계시겠지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분들의 소식이 끊어져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여쭙니다. 라는 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제가 뭐 최근 소식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봉수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지난 시기 운영 방식과 최근 운영 방식이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했었는가 하면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 예배 볼 때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은 사전 신고 없이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시간에 맞추어서 봉수교회당에 가면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외국인만 가면 안 돼요. 그거 항상 안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북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아니면 북한 외교부 외교관이 안내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내한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느냐? 복도에 있지 않으면 교회 앤 뒤에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앉아있다가 끝나고 외국인이 나오면 그분을 데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이 봉수교회에서조차도 북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안내원도 이 성경, 그러니까 당 목사가 읽어주는 성경 이 구절을 들으면 안 된다 해서 외국인을 그 예배하는 자리까지 들여놓고 바로 밖에 나가서 차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 봉수교에 대한 이 통제가 매우 심화됐다. 이게 지난 시기와 차이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되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남한에 오셔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신앙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예. 네, 제가 네. 강남 중앙침례교회 나가는데 네. 몇 달 전에 저 원주 아크밸리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질문의 끝자락에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